결국 테슬라의 자동차를 인간이 만들지 않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필요하다. 이제 실생활에서 인간의 일을 보조하고 혹은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완전히 바뀌었다. 그렇게 되면 스마트폰의 위력을 뛰어넘는 디바이스를 만들어내는 거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없는 세상으로 뒤돌아가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의 위치를 지금 테슬라가 노리고 있는 거 아닌가?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교수 겸 주식회사 A로봇의 CTO를 맡고 있는 한재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테슬라의 위 로봇 행사가 있었습니다. 로봇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셨나요? 위 로봇 행사에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나온다라고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로봇 하시는 분들은 정말 손꼽아 기다렸고, 그리고 모두가 다 생중계를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옵티머스가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술의 영역을 넓히고 있는 주인공이고, 그래서 어떤 기술이 보여질까, 무슨 도전을 했을까, 어디까지 만들었을까, 이게 너무나 큰 관심사였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많은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로봇 하시는 분들은 되게 열광을 했어요. 우와 하면서. 그런데 막상 리뷰나 댓글이나 이런 거 보니까 완전히 이거 별로다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원격 조종을 했다부터 시작을 해서 저거 뒤에 사람이 있는 건데 그것밖에 못하냐 기타 등등. 근데 그런 면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뒤에 숨은 면을 보시는 게 중요한데, 그런 숨은 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로봇들이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지내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나요? 많이 없을 겁니다. 영화 속에서야 너무 당연하게 벌어지는 일이니까 옵티머스 로봇이 군중들 속에 섞여 있는 모습이 그렇게 크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여기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본 적 없습니다, 우리. 그 수많은 로봇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그냥 어울려서 있다? 이거 자체가 정말 기술적인 성취가 엄청난 일이에요. 일단 안전에 대한 얘기거든요. 안전해지기 위해서 기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아요. 기계는 사실 위험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도구를 안전하게 쓰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넘어야 될 장벽들이 정말 많은데 그걸 해낸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보셔야 될 관전 포인트. 그리고 원격 조종이라고 해서 좀 폄하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원격 조종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원격 조종은 어떻게 하죠? 무언가 조이스틱을 하든 뭘 하든 HMD를 띄든 무언가 사람이 명령을 내려줘야 돼요. 실시간으로 계속. 그러면 그 명령은 무선으로 날아가죠. 즉 통신을 한다는 거예요. 통신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통신의 딜레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원격 조종이 힘듭니다. 그리고 저희는 레이턴시라고 불러요. 그래서 레이턴시가 얼마나 작으냐에 따라 원격 조종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다로 구분이 되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조종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냥 게임 같은 게 아니에요. 게임 캐릭터 몇 개 이렇게 움직이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손가락이 몇 개면, 관절이 몇 개면, 그 이동에 대한 그 데이터가 얼마나 많으며, 이런 기타 등등 수많은 것들을 원격 조정을 하는데 레이턴시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대의 로봇이 아니라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러 로봇들이 무선의 인터피어런스, 그러니까 간섭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런 점도 눈여겨봐야 될 점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해봤어요. 원격 조정. 그거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테슬라처럼 그 맥주 따르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한번 시도를 해봤거든요. 쉽지 않더라고요. 야, 저거 쉬워? 어려워? 하면서 해본 거예요. HMD를 끼우고 사람이 HMD를 쓰고 이 조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해봤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 거리감을 나타내는 것도 힘들고, 이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손가락에 아무런 디바이스 없이 그냥 인간의 손을 디텍팅하면서 이 로봇에 실시간으로 명령을 전달해 주는 것, 이게 그닥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 영상 저게 뭐야, 옵티머스에 비해서 저것밖에 못해라고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로봇 만드는 곳이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저희 회사 A로봇이 좀 하고 있죠. 어쨌든 어렵습니다. 원격 조종도. 테슬라 로봇의 등장 배경과 업계에 미치는 영향력, 차별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등장한 게 몇 년 안 됐습니다. 2021년에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죠. 테슬라는 AI 로봇 회사가 될 겁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불과 3년 전 일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로봇도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무슨 커스튬 하나 입혀갖고 옆사람 춤추게 만들고 우리 이런 거 만들 거예요 라고 해서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습니다. 뭐 하겠는데 아이 설마 그거를 몇 년 안에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는 건 좀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곤 했었습니다. 옵티머스가 2022년에 처음으로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아유 잘 못 만든다라는 평가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저것밖에 못 만들어? 저런 로봇은 나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약간의 좀 비하하는 발언들이 많았는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1년 만에 무언가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걷고 움직이고 하는 걸 보여줬단 말이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속도예요. 휴머노이드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기술입니다. 저는 한 20년간 해왔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노력을 들여야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를 해야 어느 정도 로봇이 나온다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런데 그 한 10년치를 한 번에 1년에 다 해버렸어요. 그걸 보고 우와 이 속도는 뭐지? 라고 엄청 긴장을 하게 만들었고 그때부터 저희 연구팀들이 정말 각성을 하고 지금까지 쉬질 못하면서 달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폭발력과 잠재력을 잘 보지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1년 뒤, 또 1년 뒤에 나타내는 옵티머스의 발전은 정말 제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너무 빨랐죠. 특히 어디가 빠르냐면 일하는 모습이요. 보통 휴머노이드 로봇은 걷고 뛰고 뭐 이런 운동 성능 보여주고 이런 게 전통적인 시연이었어요. 그런 전통적인 데모를 보여주면서 우리 잘 걷지, 우리 잘 만들었지 뭐 이런 자랑을 하는 일종의 기술의 향연이었다라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지향하는 휴머노이드는 좀 결이 달라요. 일하겠다예요. 결국 테슬라의 자동차를 인간이 만들지 않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필요하다. 그래서 옵티머스는 테슬라의 공장 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공장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간들의 일,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요. 특히 그들이 자랑하는 기술 있죠. 자율주행. 자율주행 기술을 로봇에게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진정한 인간형 로봇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머리, 지식, 지능, 여기거든요. 인간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걸 그냥 잘 알아듣고 뭐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아 저게 무슨 뜻이지? 라고 추론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서 인간에게 알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너무 추상적으로 말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기 일로 와서 여기 있는 것 좀 저기다 갖다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기요 그랬을 때 그 저기요는 나를 말하는 건가? 그럼 여기 있는 건 뭐지? 저기로 갖다 주세요. 저기는 어디야? 이거 절대 알아들 수 없는 말의 향연이거든요. 근데 다 해요. 다들 눈치 빠르게 인간들은 다 해요. 그렇죠. 그냥 내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합니다. 이런 걸 우리는 눈치라고 불러요. 그 눈치 빠르게 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인간과 같이 일하려면 이렇게 눈치 빠르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자율주행 기술을 여기에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옵티머스는 인간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기계가 돼가고 있어요.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저 걷고 뛰고 하는 운동 성능을 보여주는 기술의 향연이 아니라
이제 실생활에서 인간의 일을 보조하고 혹은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완전히 바뀌었다. 그럼 패러다임의 전환을 만들어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옵티머스가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잘 보면은 데모 영상들을 잘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인간의 일들이에요. 여태까지는 시도하지 않았던 인간의 일들을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고 무서운 거는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쓸지를 우리에게 계속 자랑하고 있어요. 특히 데모 영상 중에 이런 게 나와요. 그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VR 기기죠. 그거를 낀 사람들이 쫙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 장면이 살짝 스쳐가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끼고 그냥 일을 해요. 그러면 그 일을 하는 모션을 로봇이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이걸 보고 뭐 그냥 아바타인가? 뭐 그냥 인간 모양을 그냥 따라서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건가? 라고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행동 데이터를 쌓고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좋은 데이터가 좋은 인공지능 모델을 만든다는 건 이제 상식처럼 다들 알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을 보면 지금 LLM을 보면 챗GPT 같이 그런 초거대 인공지능의 데이터들은 뭐죠? 텍스트들이에요. 글들. 그런 글들은 인간들이 수천 년간 데이터를 만들어 왔어요. 책도 쓰고 문학작품도 만들고 각종 서적을 통해서 정말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풍부한 데이터가 많아요. 그런데 로봇은 움직이는 기계예요. 그 움직이려면 이걸 다 일일이 프로그래밍을 다 해갖고는 한 세월 걸려요. 절대로 끝까지 못 가요. 인간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이거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로봇들이 자기 스스로 알맞는 행동을 판단해가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데이터가 없다고요. 움직임의 데이터가 없어요. 인간들이 축적하지 않았어요. 그냥 움직이고 그냥 끝나요. 이건 어디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떡하지? 데이터가 없는데 인공지능을 못 만드네?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테슬라는 그것을 어떻게 돌파를 하고 있느냐? 인간들에게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끼우고 움직이게 만들면서 그 움직임을 다 수집하고 있어요. 그걸 보여줘요. 한 2초 보여줬나? 싹 지나갔거든요. 거기서 소름이 막 드는 거죠. 저렇게 하는 거지. 맞아. 저렇게 데이터 쌓는 거야. 그래놓고 인공지능 모델에다 막 던져보자. 그럼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하는 거죠. 무섭지 않나요? 그거를 자율주행 기술을 잘 갖고 있는 테슬라가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완전 세상이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저희가 빠르게 추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 특히 팔의 움직임, 손의 움직임, 일은 팔과 손이 하는 거니까 이 움직임을 수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시작하는 거라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해요. 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파악을 해서 돌파할 겁니다.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저 행동 데이터들을 토큰화해서 초거대 AI 모델에게 마구 집어넣어 볼 겁니다. 그랬을 때 로봇들이 진짜로 이런 상황에서는 적절한 행동을 하는지, 자기가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진짜 적절한 인간처럼 행동을 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테슬라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로봇 시대의 비전은 어떻게 될까요? 그 위 로봇 행사에서 저는 느꼈던 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모습은 아이로봇에서 나왔던 그런 장면들 아닐까? 라는 겁니다. 행사 이름 자체가 위 로봇이었어요. 아이로봇은 영화 이름이 아이, 로봇이었습니다. 아이를 위로 바꾼 거죠. 저들이 원하는 모습이 저런 건가? 그러면서 그 일론 머스크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 장면들이 사실은 아이로봇 영화 속에서 보여줬던 그 장면들을 오마주하나 패러디하나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들이 목표하는 거는 그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구나. 근데 그러면 그 아이로봇에서 그 써니라는 로봇이 무엇을 하는가? NS5 모델명.
이 로봇이 무엇을 하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수많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 곁에서 인간들의 노동력을 대신해 주는 장면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특히 인간들이 하기 좀 꺼려하는 것들을 위주로 로봇들이 쫙 주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으로 한 번에 갈 수는 없으니 일단은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다. 그래서 공장을 갖고 있으니까, 테슬라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을 갖고 있으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 그래서 이 공장에서 이런 작업들을 다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펼쳐지는 세상은, 공장 밖에서 펼쳐지는 세상은 우리 삶이죠. 거기까지 보고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 되면 스마트폰의 위력을 뛰어넘는 디바이스를 만들어내는 거 아닐까 싶어요. 우리 스마트폰 없는 세상으로 되돌아가지 못합니다. 아무도 원치 않을 거예요. 그 스마트폰에 중독돼 있고 거기에 다 의존하고 있어요.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수많은 일을 우리 대신 수행해낸다면 우리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없는 세상으로 뒤돌아가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의 위치를 지금 테슬라가 노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애플이 지금 시총 정말 많죠? 1등이다 이렇게 할게요. 1등의 위치를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차지하겠다.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갑니다.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로봇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장의 경쟁 구도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삼각구도로 개편된 것 같아요. 일단 정점에 테슬라가 있어요. 이들이 정말 빠르게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장면을 그냥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다른 빅테크 기업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인텔, 아마존, 이런 우리가 아는 AI를 중심으로 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피규어 AI라는 회사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얼마 전에 시리즈 B 펀딩을 했었는데 675밀리언 달러였어요. 한국 돈으로 치자면 1조 원에 가까운 돈이 현금으로 그 회사에 투자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서운 거예요. 테슬라가 무서운 겁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디스트럭터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파괴자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파괴자라고 하면 기존의 왕좌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산업을 다 파괴시키고 그 왕좌의 위치를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기업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파괴적 혁신이라고 불러요. 그런 파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테슬라가 그런 파괴자 역할을 하게 된다면 파괴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파괴되는 사람들이 지금의 최고의 위치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긴장한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피규어 AI라는 회사에 전략적인 투자를 했고 대항을 해달라는 거죠. 피규어 AI는 대항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다들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에 잘하는 분들이 거기에 많이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의 지원군이 붙었습니다. 오픈 AI. 챗GPT로 우리에게는 이제 많이 알려졌죠. 그 인공지능을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는 회사 오픈 AI가 피규어 AI와 딱 전략적인 제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오픈 AI의 생성형 인공지능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눈치 빠른 휴머노이드 로봇은 우리가 최고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 BMW 생산 공장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테슬라의 대항마로서는 손색이 없죠. 그리고 기술 발전 속도가 테슬라에 못지않게 빠릅니다. 근데 성격은 조금 달라요. 테슬라는 무언가 손과 팔에 집중하면서 일을 하는 이런 거에 집중을 했다면 피규어 AI는 아무래도 오픈 AI가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그런지 사람의 음성을 기반으로 말하는 것을 기반으로 적절한 임무를 잘 수행하는 이런 쪽으로 좀 특화돼서 가고 있어요. 결은 다른데
각자 빠르게 자신이 잘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휴머노이드 로봇 전체의 영역은 좀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세 번째 플레이어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존재감을 잊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입니다. 애칭으로 BD라고 불러요. 로봇 하시는 분들은 애칭까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받는 기업이죠. 왜냐하면 너무 잘했으니까. 근데 지금 BD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BD가 덤블링하고 뭐 유격 훈련하고 그럴 때는 열광하던 사람들이 다 찾아보지도 않아요, 이제.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존재감이 점차 사라졌던 이유는 그들의 장점이 한순간에 단점으로 바뀌어서 그래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장점은 누가 뭐라 그래도 정말 넘사벽의 퍼포먼스, 넘사벽의 월등한 운동 성능,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운동 성능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유압 제어에서 왔어요. 왜 포크레인이나 뭐 중장비들 보면 큰 힘을 낼 때 유압 실린더를 쓰잖아요. 유압 기름을 고온 고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 압력으로 밀어내는 거. 이 유압을 씁니다. 그런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잘했던 거는 그 유압 기술을 그 작은 로봇에 다 밀어 넣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설계 기술이었거든요. 그리고 유압을 제어하는 기술이었거든요. 아무도 그걸 흉내내지 못하고 있었고, 그런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실현을 했고, 그래서 유압으로 로봇이 작동하는 것을 보니까 이거 힘이 넘치는 거죠. 그 덤블링도 하고 막 뛰어다니고 이랬는데, 가장 큰 장점이었는데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한 방에 그걸 단점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옵티머스 로봇 2만 불에 공급하겠다 그랬어요. 2만 불이면 3천만 원이 좀 안 되는 돈이에요. 근데 아직 그렇게 팔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목표 가격이에요. 지금 현재 판매 가격이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어쨌든 2만 불에 판매하겠다라고 하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장점이 한순간에 단점으로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유압 제어는요, 비싸요. 만들기도 비싸고 사용하는 것도 위험하고 고온 고압의 유체를 다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보급성이 떨어져요. 특히 양산성, 보급성, 그래서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게 좀 낮았습니다. 그 약점을 파고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테슬라의 로봇은 실제로 실생활에서 쓰일 로봇으로 보이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은 그냥 쇼하는 로봇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존재감이 사라져갑니다. 로봇의 시대가 쇼하는 시대에서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시대, 상업화의 시대로 넘어오는 분기점이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존재감이 약해졌다는 것은 이제 로봇이 상업화의 시대로 넘어왔다라고 읽어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런 선언을 했어요. 유압 안녕. 나 이제 유압 안 해. 우리도 안 할 거야. 우리도 전기 모터로 간다 하면서 전기 모터로 만든 로봇을 선보였습니다. 이름이 참 현대자동차스럽더라고요. 더 뉴 아틀라스. 아무튼 그 현대자동차의 자회사니까 현대자동차의 스타일에 걸맞는 이름을 지닌 새로운 아틀라스 로봇을 선보였고, 이 로봇이 완전히 전기 모터로만 구동이 되고, 그리고 운동 성능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얼마나 뛰어난 퍼포먼스를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지가 또 하나의 축이 됐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이제 양산에 신경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가격 경쟁이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봇을, 특히 인간형 로봇을 얼마나 싸게 잘 만드느냐에 대한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진짜 상품화에 대한 경쟁이 붙은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삼각축이 형성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폭발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게 지금 형국이고, 여기를 중국이 바짝 쫓아가고 있어요. 중국은 정부가 드라이빙을 걸거든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업들이 탄생하고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 퍼포먼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쌉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업화는 어쩌면 중국이 더 빠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압도적인 가성비로 미국을 바짝 쫓아가고 있는 형국이 2024년도에 벌어졌습니다. 말씀해주신 주요 기업들은 각각 어떤 강점과 차별점들이 있을까요? 새 회사들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전략도 달라 보입니다. 일단은 테슬라는 속도전이에요. 어떻게든 우리가 제일 빨리 간다. 그게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이고, 그리고 그걸 뒷받침해주는 자본을 뒤에 딱 갖추고 있어요. 자기네들의 어마어마한 자본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인력을 가지고, 그동안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누구보다도 빨리 저 고지를 점령한다. 그래서 빨리 쓴다예요. 자기네 공장에서 가장 빠르게 적용해 보겠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하는 모습을 누구보다도 빨리 보여주겠다가 테슬라의 가장 기본 전략이 되는 것 같고요. 피규어 AI 같은 경우는 이 로봇을 실제로 쓰긴 쓰되 인간들과 어떻게 협업을 잘하는지를 보여주겠다라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음성에 좀 집착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인간이 음성으로 명령을 내렸을 때 그것을 바탕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실현해낼지는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만 결국에는 인간과 어울려서 일하는 로봇의 모습, 이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모터라이징으로 전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 산업에서의 핵심 경쟁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휴머노이드 로봇에 한정돼서 말씀드리자면 휴머노이드 로봇은 진입 장벽이 되게 높아요. 자잘한 노하우가 너무나 많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자잘한 노하우는 특허로 만들어지기는 좀 쉽진 않고 어떻게 존재하냐면 엔지니어들의 감 속에 존재해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기술이다 보니까 너무나 수많은 기술이 집착되다 보니까 뭐 한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험을 많이 가진 엔지니어들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 쟁탈전 뭐 이런 것도 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좀 하고 있어요. 그렇게 경험의 산물이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고, 그리고 그 로봇들을 어떻게 하면 대량 생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들, 그것이 좀 디테일하다면 디테일한 관전 포인트겠죠. 결국에는 싸게 잘 움직이는 로봇을 만드는 것을 초점을 딱 맞춰보면 그럼 그것을 누가 만들 것이냐? 어떻게 만들 것이냐? 여기를 봐야 돼요. 그러면 누가는 경험 많은 엔지니어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산공학적인 측면에서의 전략들,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은 뭐니 해도 테슬라가 굉장히 좋은 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 맞죠.